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시험 본 34회 우리 감정평가사 회계학 관련돼서 총평과 그리고 전략 부분을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많이 고민하고 지금 이 촬영을 하면서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일까? 시험 끝나고 아마 이 지금 선생님 강의를 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일까를 고려하고 많이 고민하고 강의안을 만들고 그리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 보기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혹시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어떻게 전략이 잘못됐나? 라고 하는 시험에 있어서 약간 좀 그걸 짚어보고 싶은 분들이 보지 않을까? 또 다른 35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내가 회계학을 잘 준비해서 35회 시험을 그렇죠? 잘 볼 수 있을까? 그렇죠? 요 두 가지 측면에서만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 강의는 뭐 문제를 잘 풀게 하기 위한 강의가 아니고 실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돼서 그렇죠? 이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실제 여러분들 시험장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 나중에 우리 풀어볼 건데요. 그때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34회 회계학 총평을 먼저 해드리면 여러분들 원가위가 되게 어려웠죠. 그렇죠? 원가위가 어려운 이유. 원가위가 어떻게 보면 다른 회차 시험보다 선생님 보기에는 선생님이 거의 한 13년, 14년치 기출을 막 분석하고 검토를 해봤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어렵냐. 일단은 문제 길이가 좀 길어요. 원가액의 문제가 재무회계 문제보다 더 길었고 또한 이게 문제에서 보면은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콜라보 문제가 많았어요. 한 문제에 여러 가지의 회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많이 보던 문제가 사실은 몇 문제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개를 접목시켜서 이론을 많이 응용했던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었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선택해서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아닌 건 나중에 풀거나 어떻게 보면 약간 포기해야 되는 그렇죠. 이렇게 정복을 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 왜 어려웠을까?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재무회계는 왜 이렇게 좀 쉬웠을까? 그렇죠? 재무회계는 왜 좀 이렇게 쉽게 느껴졌었을까? 첫 번째는 이론 문제가 좀 많았어요. 우리 41번, 그러니까 A형 같은 경우 41번부터 어떻게 보면 이론 문제가 좀 많았고 그리고 문제 길이가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 길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읽기 부담스럽잖아요. 문제가 되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던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주제보다 조금 그죠 기출문제에서 많이 보던 건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깊이를 더해가지고 한 번쯤 고민해 봤던 친구들이 아마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았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약간 좀 2020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평이했고 2022년도에 비해서 원가는 무진장 어려웠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접목해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보니 감히 말씀드리지만 2022년도 수준이 아니었나 감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원가가 어려웠지만 재무회계가 약간 평이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말하는 건 선생님이 강의할 때마다 강조했던 거 바로 이거. 기출문제만 주구장창 반복했던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보기엔 그렇게 좋은 성과를 못 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이 기출문제에 들어가 있는 이론, 그 이론을 한번 좀 고민해보고 그 이론도 반복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도 반복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반복한 친구들은 아마 재무회계 문제를 풀 때는 좀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34회 시험에서 혹시 좀 어렵거나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 분들은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항상 100번 말해도 그렇죠.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출문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에 들어간 이론도 되게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공부 범위를 좀 넓혀야 돼요. 자, 공부 범위가 넓혀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깊게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간 조금만 공부한다 하더라도 제끼는 챕터가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깊이가 얇더라도 어느 정도 공부는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요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좀 부끄럽죠. 뭐 탑픽 뭐 25다 그래가지고 앞에 이렇게 강의하는 강사도 뭔가서 이렇게 찍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지만 선생님이 그 탑픽 25를 찍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원가 그렇죠? 그리고 재무회계 이렇게 강의를 보시면 그때 선생님이 이론 강의하고 핵심 기출문제 풀고 할 때 선생님이 나름 선생님도 몇 개를 제외하고 했지만 그래도 거의 90% 이상은 다 강의를 소화한 것 같고 그 강의를 많이 반복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더 그렇죠? 이 시험 문제를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출제 경향을 볼 건데요. 선생님이 이 강의안을 막 급하게 막 엑셀로 막 작업하다 보니까 이 페이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쵸? 이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재고자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문제가 고르게 출제가 되고 전형적으로 보면 재고자산 2문제, 유형자산 4문제, 그쵸? 투자부동산이 우리 출제가 많이 됐고 금융자산, 금융부채, 그쵸? 이렇게 각각 우리가 나올 만한 데서는 다 하나씩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탑픽을 15개를 선생님이 정리해 줬었는데 탑픽 15개를 정리를 잘한 친구들은 아마 재무회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잘 받지 않았을까. 개념책이 2문제 나왔고요. 재무제 표시 문제가 우리 A형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문제 풀기 수월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가회계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원가회계는 약간 고르게 출제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 파트거든요. 2022년도에 비교해도 요 밑에 좀 많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한 개만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밀어놓고 같이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원가의 흐름이나 그렇죠? 우리 개별원가 계산의 보조 부분 배분이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지고 의사결정 문제는 또 문제 길이가 워낙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졌을 거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웠지? 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강의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문제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꼭 풀었어야 될 문제만 담았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선생님 잘난 척하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 정도가 됐어야 된다. 이렇게 연습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되게 스피디하게 강의할 거예요. 선생님이 시험장에 있는 여러 문제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문제이고 선생님이 탑픽 2에 다뤘던 문제입니다. 자, 일반사항과 관련된 내용이죠. 일반사항이 쭉 많잖아요. 그렇죠? 뭐 공정한 표시, 한국채택, 국제인 준수부터 해가지고 쫙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서술형 정보. 자, 여러분 우리 비교 표시 되잖아요. 그렇죠? 비교 정보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비교 표시할 때 숫자만 비교 표시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주석상 텍스트도 비교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 강의할 때는 삼성전자나 그런 재무제표 다트 가서 봐봐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번은 보니까 이 서술형 정보는 비교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데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예요. 서술형 정보도 비교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연습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에서 많이 풀어봤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는 쉽게 풀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무형자산과 관련된 겁니다. 자, 우리 무형자산과 관련돼서도 선생님이 이론 문제가 나올 거다
라고 많이 말씀드렸었고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1번부터가 약간 세모지. 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왜 세모인지 알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선생님이 막 수업 시간에 말했던 것이 나오지 않으면 다 뭐라고 생각해라? 다 유형자산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자, 유형자산은 손상 징후가 있거나 그 자산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감가상각을 중지합니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가만히 있어. 선생님이 강의 때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감가상각은 인식하는 거예요. 기간의 경과함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는 겁니다.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감가상각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산이 운휴 실은 상태에서도 감가상각은 인식한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아, 선생님이 이런 거 선생님이 안 알려줬는데 그럼 유형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으라고 했었잖아요. 자, 2번 많이 했던 거죠. 비용으로 처리했던 건 나중에 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창출의 영권은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5번도 식별 가능성 통제 이효익. 그쵸? 이거 맞죠? 여러분들 요거 때문에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취득한 자산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자산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니까 투자부동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투자부동산 문제를 보니까 이게 내가 좀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이 나옵니다. 자, 1번은 알죠? 미사용, 내가 아직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운용사 선생님이 임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을 분류한다. 이거 맞아요. 이건 답이 아니다. 자, 2번이 좀 헷갈리죠. 내가 누구한테 리스를 받았는데 이걸 다시 리스한 경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모라고 쳐. 자, 지배기업. 자, 우리 국제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배회사가 사용하나 종속기업이 사용하나 연결 재무제표 딴에는 모두 다 자가사용 부동산에 대해서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것도 약간 모르겠어. 이거 세모. 자, 4번은 알죠? 그쵸? 내가 부수적으로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미하다.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쵸? 단순하게 우리 경비하는 분들이나 총수하시는 분들 있을 거다. 그래서 전부 투자부동산을 분류한다. 이건 답이 아닌 거 알았겠지. 근데 5번을 봤어요. 처분 예정인 자가사용 부동산? 그럼 이때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매각, 예정, 유동자산이 분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처분 예정이라고 그래가지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다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여러분들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사용 목적이 변경되었을 때 그때 투자부동산이 바뀌는 거지 처분 예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투자부동산 분류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5번이 되는 거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중입니다. 자, 45번 문제는 개념체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전에 44번 문제가 주식 선택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기본 강의를 잘 들었던 친구는 44번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과거의 기출문제 중에 제일 쉬웠던 문제. 그쵸? 2002년도 말 시점에 주식 선택권의 장부 금액을 물어보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다라는 거 살짝 말씀드리고 45번은 개념체계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념체계는 도움을 준다. 맞아요. 개념체계는 도움을 준다는 건데 얘가 제일 중요하죠. 개념체계는 뭐다? 절대 회계 기준을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자, 일반 목적 재무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걸 정할 수도 있죠. 요거랑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개념체계와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회계기준. 그렇죠? 회계기준을 통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4번이 좀 이상하죠.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개념체계는 계속 개정될 수 있어요. 그렇죠?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개념체계가 회계기준을 우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으로 회계 기준이 개정된다? 2번이랑 좀 안 맞잖아요. 답이 4번이 됩니다. 4번이 우리가 옳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매번 반복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답이 4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토픽 10 정리하다가 여러분들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주당이익 욕심을 부렸습니다. 요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요. 요 무상증자라는 이슈가 있어서 중요한 건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기수를 구하는 게 키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1월 1일 날 기초에 5,000주가 있었지. 실시했네? 그럼 1월 1일 날 한 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1점이라면 되지. 자, 근데 10월 1일 날 자기 주식 300주를 그쵸? 이렇게 했지.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했지. 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요? 5,500주가 되고요. 그쵸? 얘는 마이너스 75주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5,425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90만 원인데, 자, 문제는 우선주 배당금을 구하고 있고, 그쵸? 여기가 5,425주인데, 이렇게 구했을 때 얼마다? 162다. 그쵸? 그러면 답이 1번인 걸 아마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거다. 그쵸?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47번 문제가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올해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쉬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기출문제도 되게 많고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정확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요. 자, 과거 정보를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 가치를 갖는 거다. 이거 맞습니다. 자, 중요성은 획일된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기출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이 됩니다. 자, 보강적 질적 특성 우리 앞자 따서 외웠잖아요. 비, 검, 적, 이다. 맞아.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쉽게 캐치할 수 있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49번 문제 있잖아요. 우리 토픽 8 금융자산 선생님이 정리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은행계정 조정표는 문제가 길다. 어떤 문제의 유형인지 잘 봐라. 근데 이 문제는 엄청 쉬워. 회사의 입장에서 수정장 당좌 예금 계정잔액을 어떻게 가산하고 차감해야 할지. 다시 말해서 회사가 조정해야 될 놈을 고르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 문제를 봤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은행에서 미결제된 기발행 미결제된 이거는 은행이 해야 되는 거니까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자, 은행이 가져갔는데 미통지됐대. 그러면 수수료니까 회사 거일은 빼줘야 될 것이고, 추심 받으럼 추심 됐는데 회사는 미통지됐대. 그럼 추심 대신 받아준 거니까 이건 더해줘야지. 자, 얘는 추심 의뢰가 됐는데요. 얘는 부도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얘는 빼줘야지. 그래서 1번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풀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51번 문제 선생님이랑 많이 연습했던 문제입니다. 원가 모형이고요. 그쵸? 문제가 손상과 관련된 우리 5번째 토픽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보세요. X2년도 말 시점에 장부 금액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취득원가가 3만 원이고, 그쵸?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해야 되겠죠? 내용연수가 5년, 잔존가치가 없고 정액법이니까 이렇게 누계액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1년에 6,000원씩 감가상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장부금액은 18,000원일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죠?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어요. 자, 손상차손은 횟수가능액이 15,000원이고 장부금액이 18,000원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000원이구나. 자, 여기서 선생님 전 그래서 2번 이러면 났으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는 거 실수하는 게 뭐다? 감가상각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자, 그래서 뭘 빠졌어요? X2년도에 이건 누계일구 구했지만 여기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다? X2년도 감가상각비 이 6,000원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 라고 하는 거 계속 연습하자 라고 했던 문제입니다. 혹시 선생님 저 2번 찍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연습하는 거라니까. 선생님 연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부터 선생님 회계처리를 연습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감가상각을 통해서 장부금액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감가상각도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손상자도 영향을 미치니까 두 개가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항상 당기손익 미치는 영향을 잊지 말아라 라고 선생님이 강의할 때마다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55번 문제인데요. 그쵸? 여기는 55번 문제는요. 선생님이 우리 예전에 우리 그 최종 마무리 토픽 25 할 때 선생님이 예상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막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자, 선생님이 풀 써서 알려드릴게. 자, 이 문제가요. 2002년도에 비용하고 충당부채 물어보고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부터 먼저 구해야지. 재무상태표상 금액부터 여기 있잖아요. 경미한 결합은 그쵸? 100. 100은 10%. 치명적인 건 몇 퍼센트? 5%. 다시 말해서 2000X2년도 말에 제품 보존 충당부채는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210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대손충당금처럼. 자, 보세요. X1년도 말에 이미 미리 비용을 인식한 게 얼마가 있었어? 200이 있었어. 근데 수리비용이 얼마 지출했어? 헐. 초과해서 지출했어.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고. 초과되는 건 뭐가 됐을까? 맞아요. 이 100원만큼이 비용으로 잡혔을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X2년도에 수정 전시산표상에서 제품본 충당부채 금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0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210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얼마 증가시켜야 될까? 비용을 210을 또 증가시켜야지. 자,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금액은 얼마가 되고요? 210이 되고 비용은요? 비용은 310이 되겠지. 아시겠죠? 재무상태표는 그 시점의 상태, 그쵸? 손익계산 상태를 만들어주는 변동치, 그쵸? 이게 회계 원리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자, 56번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이 진행률과 관련된 것들은 쉽다. 그쵸? 우리 많이 연습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X1년도 걸 물어보고요. 손익계산서상 이익과 재무상태표상,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성 공사와 진행 청구액을, 그쵸? 구한 다음, 그쵸? 우리가 뭘, 그쵸? 내가 현재 미청구 공사냐, 아니면 초과 청구 공사냐, 요거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진행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진행률부터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 여기는 300이 갈 거잖아요. 여기 분모에는 총 원가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700원과 300원을 더했어야죠. 진행률 30%가 나왔습니다. 이거 왜 구했습니까? 수익 구하려고. 수익은 계약 금액이 1,200원이었으니까 30%. 그러니까 360이 됐겠죠. 실제 들어간 원가 얼마였는데? 300이었으니까 이익은 얼마구나. 이익은 60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걸 구하려고 그래요. 자, 미성공사는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돈. 미성공사 내가 받아야 될 돈 얼마가요? 360이죠. 내가 받아야 될 돈 360. 내가 청구한 돈 얼마? 400. 그러니까 부호가 뭐가 떠요? 빼면 마이너스 뜨잖아요. 그럼 이게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이? 얘는 초과 청구 금액인 부채가 된다. 그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것 쉽게 알 수 있을 거다. 선생님이 우리 랜드에서 수업 듣는 친구들 이 문제 봤습니까? 선생님이 그냥 자본 문제 풀 때 요거 이렇게 길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했던 거? 그쵸? 자본 총계를 물어볼 때는 회계 처리를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아라. 돈이 들어오면 더하고 돈이 나가면 마이너스다. 자, 문제가 기말에 자본 총계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현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자본을 증가시켜라. 현금이 나간다? 그럼 자본을 감소시켜라. 얘는 뭐다? 얘는 총포괄손익이다. 회계처리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런 선유선주법 이런 거를 갖다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요. 자, 여기 보시면 20주를 450원에 취득했어? 그럼 돈이 9,000원만큼 나갔겠지. 그쵸? 자, 처분했대. 돈이 들어왔겠지. 소각하는 거? 돈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무상증자한 거 돈이 들어옵니까? 5만 원? 그러면 끝이죠. 그쵸? 자, 그러면 답이 얼마가 되는 걸로? 요게 되는 걸로 바로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 보면서 그랬어요. 선생님 얼굴이 떠올랐어야 되는데. 그쵸? 자, 우리 59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재고자산 관련돼서 기말재고의 포함 여부를 따지는 거죠. 실산 금액은 2,840원인데요. 물류회사에 보관 중인 게 있나 봐. 물류회사는 내가 팔기 위해서 보관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관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원은 내 원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수탁회사에 맡겨놨어. 근데 아직 판매하지 않은 게 20%가 돼. 그거 내 거죠. 그러면 600 곱하기 20%인 120원도 내 거가 됩니다. 시성품, 구매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거 200원도 내 거가 되죠. 자, 도착지 조건으로 산 거는요. 도착해야 내 거. 아직 도착하지 않았대. 그럼 내 거가 아니지. 그럼 여기에서 얼마를 더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420을 더하면 되니까 답이 1번이다. 이렇게. 자, 60번 문제를 보시죠. 60번 문제는 교환 문제입니다. 선생님 근데 교환 문제가 약간 좀 특이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풀어드릴게요. 보세요. 간평이 인식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처분 손익은 원래는 공정가치 빼기 이거니까 1,500원이었을 거예요. 문제에서 처분이익 1,500원이 없잖아요. 이상하다? 라고 보니까 문구가 이게 보입니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거야.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거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필요해. 근데 얼마를 받았대요? 현금을 700원을 내가 받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공부할 때. 내가 걔한테 준 게 비싼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비싼 거야? 내가 돈을 700원을 받았는데 내가 준 게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취득원가에서 뺀다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얼마인 거예요? 2,5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인 거야? 얘가 3,200원인 겁니다. 그래서 3,200원으로 장부금액을 빼니까 처분이익은 1,200원.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이랑 연습 많이 했던 그쵸? 문제예요. 자, 61번은 그쵸? 저가법 문제. 그쵸? 이 문제 풀 때도 선생님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3번을 넣기로 했잖아요. 많이 연습했잖아. 문제에서 기초평가 충당금이 없습니다. 그쵸? 기초평가 충당금이 없어요. 자, 그리고 단가가 60원인데 이거 단가 50원이구나. 자, 그러면 자, 요거 곱하죠. 요거 곱합니다. 자, 그러면 기초가 얼마가 되죠? 4,200원이 되고 단기 매입은 6,000원이 됩니다. 요게 몇 번 넣자고요? 3번 넣자고요. 3번이 뭡니까? 실제 수량. 다시 말해서 30개 곱하기 50. 1,500원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8,700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감모도 들어가 있고 평가 손실도 들어가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정상적인 감모와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럼 뭐만 뽑으면 된다? 비정상 감모만 빼면 된다. 비정상 감모는 뭐예요? 40%가 정상 감모니까 60%가 비정상 감모 아니겠습니까? 20개가 없어졌죠. 그쵸? 60원 곱하기 60%.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서 7,980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3번 넣어서 이게 되는구나. 이거 우리 많이 연습했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풀면 될 문제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66번 문제는요.
그쵸? 선생님이 계정대체, 투자분산 문제가 나오면 계정대체 문제가 나온다.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재평가 모형도 좀 알아야 돼요. 먼저 선평가 후 대체죠. 9월 1일 날 바꾸기로 했어. 그쵸?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러면 평가손익일 땐 얼마야? 그쵸? 평가 손실이 발생했죠. 그럼 마이너스 10,000원인 거 알았어. 그리고 뭘로 대체됩니까? 유형자산으로 대체됐을 거 아니에요. 그 유형자산 대체했으면 뭐예요? 감가상각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33만 원이고 잔존가치 없고 그쵸? 정액법이고 10.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쵸? 이런 요거 잊지 않았죠? 요거 월화상각.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얼마이구나? 11,000원이구나. 얘도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에요. 그쵸? X2년도 감가상각입니다. 자, 근데 얘가 뭐 한대요? 재평가 모형을 적용했대. 그럼 감가상각했으니까 X2년도 말에 장부금액만 구하면 되는데 장부금액은 취득원가는 33만 원이었고 그쵸? 감가상각비가 11,000원이었으니까 장부금액은 319만 9천원이었는데 공정가치가 얼마니까 300만 5천원이고 처음으로 평가 감이 발생했으므로 이 14,000원은 평가 손실이 됐겠구나. 그래서 이놈 다 더하면 35,000원 감소다. 이 문제는 재평가 모형을 물어보는 문제죠. 계정대체에서 유형자산 재평가 문제. 그쵸. 자, 67번 문제가 투자부동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부동산 문제인데 회계 변경이 약간 콜라보가 됐죠. 회계 변경은 정당하다. 선생님 회계 변경이 돼서 이렇게 원가 모형이 공정가치모형으로 바뀌는 건 회계 정책 변경이어서 소급 적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X2년, X1년 얘도 공정가치 모형이어야 되고 얘도 공정가치 모형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재무상태표에 얘도 19만 원이어야 되고요. 얘는 18만 5천 원이 되어야 합니다. 소급 적용. X1년도부터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얘도 감가상각이 0이어야 되고 얘도 감가상각이 0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X2년도에는 평가 손실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천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야. X2년도에도요. 감가상각비는 0이 돼야 됩니다. 손익계산서상 평가손실은 당연히 10,000원이 되어야 되고요. 자, 69번 문제인데요. 자, 이런 69번 문제 우리 직접법이잖아요. 그쵸?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 요구하는 거 선생님이 약속했잖아. 마이너스 표시해라. 자, 관련 자산이 증가하면 뭐해라? 마이너스 4,000원 해라. 부채가 증가하면 뭐해라? 더해라.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2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고로 매출원가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12만 2천 원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21만 5천 원에다가 얼마를 빼면 되니까 12만 2천 원을 빼면 되니까. 그쵸?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얘가 9만 3천 원이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게 되죠.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재무 얘기를 막 풀다가 막 하다가 어려운데 갑자기 이 그때 있는 두 문제가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문제이니까. 자, 문제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그쵸?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영업에서 창출된 거 무슨 효과가 다 없애는 거다. 이자와 배당과 법인세 효과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당기순이익이 나왔네. 당기순이익은 뭐가 빠진 거? 법인세 비용이 빠진 상태죠. 그래서 얘를 더해야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은요. 투자활동 관련된 이익이어서 빼야 됩니다. 이자 비용은 더해서 효과를 0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자 수익은 빼서 효과를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감가상각은 투자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더해서 0을 만들고 자산이 감소했으므로 더하고 자산이 증가했으므로 뺍니다. 부채가 감소했으므로 빼고요. 배당금 수익이 당기순이익에 더해져 있으므로 빼서 0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쵸? 16만 9천 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거의 엄청 달려왔어요. 그쵸? 재무회계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풀었어야 되는 그쵸? 문제를 다 했었고 선생님이랑 많이 연습했던 내용들의 문제들을 선생님이 여러분들처럼 막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진짜 풀어 제꼈습니다. 자, 원가를 풀어봅니다. 원가는 여러분들이 3번 문제부터 보지 않았을까? 실제 발생액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알죠? 지금 문제가 변동 제조간접도 있고 고정 제조간접 원가도 있다. 얘가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실제가 얼마냐? 얘가 얼마지? 근데 배부된 건 얼마가 되지? 자, 배부된 거 키가 뭐라고 했습니까? SQ 곱하기 SP 아닙니까? 이 SQ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계속 강조했던 거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조업도 얘 아니겠습니까? 4,800 곱하기 요 두 개 더하면 되죠. 그쵸?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표준 배부가 된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얘가 192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2만 원이 과소 배부됐다는 건 내가 이렇게 배부됐는데 2만 원이 덜 배부됐대. 그 실제 발생된 건 얼마겠어요? 194만 원이었겠죠. 그쵸?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변전 기억합니까? 변전서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쵸? 전 기말 재고만큼 누가 크다? 전문가에서 크다. 그러니까 기초는 반대다. 기억하십니까? 자, 문제 보시니까 영업이익이 변동가 계산 6만 원이래요. 전부원가 계산은 7만 2천 원이랍니다. 근데 문제 보니까 기말 재고 자산이 변동가에서 의한 기말 재고에 비하여 2만 5천 원이 더 많다네요. 그럼 당연히 이 시기에 성립되려면 기초 재고는 그쵸? 전보원가 계산이 13,000원만큼 더 많았어야 되겠네. 기초가 많을수록 매출원가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64,000원에다가 14,000원 더한 77,000원이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78번 문제는 그쵸?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예상 문제했던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이죠. 자,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게 커서 그렇지 이 정상 원가와 관련된 정상 배부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재고가 늘었네? 그러면 우리 빼잖아. 그쵸? 자, 재고가 줄었네? 그러면 더하죠. 재고가 늘었네? 그러면 뺀다. 이게 제조 원가의 흐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조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의 40%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니까 기초원가는 있고 매입액이 있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얼마를 빼서 3,000원을 빼서 32,000원이라고 하는 직접 재료 원가를 구합니다. 그러면 얘가 56,000원이 두 개 더한 거니까 직접 노무원가가 24,000원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얘를 구하니까 예정 배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곱하기 뭐만큼? 40%만큼. 그럼 얘가 9,600원이 될 거 아니에요. 뭐가요? 제조 간접 원가가. 그러면 얘를 다 더하면 뭐가 됩니까? 얘가 단기 총 제조 원가. 근데 우리가 매출 원가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더하기 1,400원을 하고 여기에서 빼기 2,000원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예정 배부했을 때는 매출 원가가 65,000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전부 다 어디에 조정하냐면 전액 매출 원가에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 6만 차이가 2,700원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뭐 됐다는 얘기네. 과소 배부됐다는 얘기네. 이 실제는 이 9,600원보다 얼마가 더 큰 2,700원이 더 됐나 보네. 그래서 실제는 12,300원이 됐나 보네. 그래서 이 차이인 이놈과 이놈의 차이는 2,700원을 매출원가에 다 넣다 보니 왜 과소 배부가 되면 더 투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회식비 많이 걷고 적게 걷고 기억합니까? 이 내용입니다. 자, 79번 문제는요. 이제 손익분기점 관련된 CVP 분석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길어서 좀 부담스러우셨죠.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단위당
얘를 10% 인상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뭐 1,100원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변동 제조간접원가도 뭔가 좀 바꿔질 건가 봐. 그럼 이렇게 바뀌었을 때 고정 제조간접원가가 9만 원이 증가된다는 거야. 지금 얼마냐면 지금 72만 원이거든요. 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위당 그쵸? 단위당 공원이익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 지금 현재는 300원인데 근데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1,800원이야. 근데 고정비가 얼마냐면 72만 원이었는데요. 추가로 얼마가 는다는 얘기야? 9만 원이 는다는 얘기야. 그게 0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X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이 얼마가 되냐면 450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금 이미 이것만 10% 늘리면 얼마가 됩니까? 그럼 단위당 공원이익이 4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 풀 수 있죠. 얼마를 절감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600원인데 그러면 400원이니까 그렇지 얘를 50원만큼 절감해야 단위당 공원이익이 얼마가 됩니까? 450원이 된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80번 문제가 그쵸 우리 종합원가 계산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딱 봤었을 때 처음 보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본에 많이 충실하고 연습했느냐가 사실 이 문제를 보면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얘는 평균법을 쓴단 말이야. 평균법이면 어떻게 돼요? 그쵸. 완성된 걸 뭐 구분하지 않잖아. 자, 기초가 1000이고 착수가 900인데 완성 기말에 200 남았어. 자, 그러면 평균법이면 완성된 거 800을 그냥 쓰죠. 자, 여기 보면 완성도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완성품 환산 계산할 때 지금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얘를 줬어. 단위당 원가가 80원이라는 걸 줬습니다. 그럼 얘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얘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얘가 일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왜냐하면 모든 원가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런 기출문제 있었잖아요. 그럼 다 들어갔을 때 얘를 얘로 나눴을 때가 얼마가 된 거야? 얘가 80이 됐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럼 얘가 얼마가 구해져요? 얘가 900이 구해지니까 얘가 100이 되고 그럼 얘는 50%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기초도 물음표가 돼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단기 완성품 환산량이 선의선출법보다 50단위가 더 많다라는 건 얘가 50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왜요? 선의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의 차이는 뭐다? 기초 제공품의 과거 완성도 차이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선의선출법에 따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왜? 완성된 게 100이 그쵸? 그리고 700은 착수 완성일 거니까. 그리고 200에 50%일 거니까. 환산량 구합니다. 요거 50, 요거 700, 요거 100이니까 얘가 850 구해지고. 자, 우리 뭐 합니까? 선의선출법의 분자는 원가가 요것만 들어가는 거 알죠? 그래서 얘가 59,500원이라는 걸 압니다. 고로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 걸 알아요? 이걸로 나누니까 얘가 70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문제에서 기말제공품 원가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 왜 구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곱하면 완성품 원가이고 이렇게 곱하면 기말제공품 원가이므로 답이 700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이 꼭 풀어야 되는 문제, 선생님이 전부 다 풀어드리지 않았지만 꼭 풀어야 되는 문제만 다 풀었으면 아마 선생님 보기에는 50점, 한 60점 정도 아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감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절대 쉽지 않았어요. 원가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꼭 풀어야 되는 문제도 반만 풀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풀었어야 됐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을 때 몇 개 더, 그쵸? 법인세계 문제도 되게 쉬웠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풀었으면 접대비 한도 초과액만 곱하고 세율만 곱해도 답을 나눈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이 선생님이 이 해설 강의, 이 총평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아쉬움이 남거나 35회를 도전하는 친구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강의도 많이 되게 약간 딥한 것들을 뺀 강의다. 그쵸? 그거랑 기출문제랑 많이 반복해라. 이론을 되게 많이 반복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출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론 없는 기출문제, 그리고 출제에 공부하는 범위를 막 줄이지 마세요. 처음 공부할 때부터 나는 이것만 공부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지양해야 됩니다. 당연히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집중 공략해야죠. 하지만 출제 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제끼지는 마시고 적당선에서의 공부는 필요하다. 이게 선생님이 여기에 적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요 앞에 비어있는 거 외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어저께 우리 저희 아들 하민이랑 리바운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선생님이 약간 울컥했어요. 어저께 약간 심야 영화를 우리 아들이랑 같이 봤는데요. 리바운드가 말대로 다시 뭔가를 도전할 수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선생님, 이렇게 강의하는 선생님도 한 번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좌절할 수 있죠. 힘들고. 하지만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증을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진 않았나? 요런 내가 약간 부족한 부분을 캐치하고 남은 기간 동안 그거를 보완해 나가면 똑같은 실수는 안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건 고쳤어야 되는데, 이런 고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점검해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꼭 35회 때는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합격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합격 축하드리고 우리 2차 시험까지 최종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